상대의 엄청난 압박에 눈에 띄게 고전한 바이에른의 빌드업. 김민재는 고군분투하다가 아쉬운 실수를 한번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꼭 필요해 보이는 바이에른의 공격진까지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으로 가서 굉장히 훌륭한 적응기를 치르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한국 시간 8일 새벽 독일 운터하잉 뮌헨 인근이에요. 여기 알펜바우어 스포츠파크라는 경기장에서 바이에른과 AS 모나코의 친선 경기가 열렸는데요. 바이에른이 4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프리시즌 경기를 모두 마친 바이에른은 이제 실전을 준비합니다. 실전은 13일 라이프치히를 상대하는 독일 슈퍼컵, 이게 첫 경기고요. 이 경기를 통해서 23-24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가 이어지겠죠. 자, 바이에른과 모나코의 경기, 먼저 경기 내용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이탈리아어로는 뮌헨도 모나코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쪽 매체들에서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에서 바이에른으로 가는 이적을 보도할 때 보면 바이에른 모나코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나코 대 모나코, 이름이 비슷한 두 팀의 대결일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두 팀 모두 굉장히 진심으로 임했습니다. 주전에 가까운 선수들이 총출동했고요. 모나코에서 익숙한 선수로는 역시나 일본 대표 미나미노 다쿠미, 예전 황희찬 선수의 그 짤츠부르크 동료였고 리버풀에 갔던 그 미나미노 선수가 모나코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초반에 바이에른 쪽에서 돋보인 공격 자원은 킹슬리 코망이었습니다. 코망 굉장히 드리블 능력이 출중한 선수죠. 코망 위주의 오른쪽 공격이 좀 잘 됐고요. 모나코의 역습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바이에른이 공을 더 오래 가지고 있었지만 모나코의 강력한 전방 압박 그리고 속공이 꽤 위력적이었습니다. 경기 초반에 그 속공을 마무리할 기회는 주로 미나미노에게 주어졌고 미나미노가 날카로운 슛을 몇 번 날렸는데요. 결국 선제골 역시 모나코의 미나미노가 넣게 됩니다. 이 선제골 장면에 발단은 김민재의 실수였습니다. 김민재 패스미스를 아마 골로빈이었을 거예요. 이 모나코 선수가 가로채서 슛을 날렸는데 여기까지는 울라이가 막아냈어요. 울라이 골키퍼 이름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어진 재차 공격을 결국에는 미나미노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실수 얘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하도록 하죠. 저는 김민재 선수 혼자만의 귀책은 아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이에른이 곧 반격을 시작합니다. 전반 31분 늦기 전에 동점을 만들게 되는데요. 줄기찬 공격이 번번 마무리슛이 빗나갔던 바이에른은 라이머, 뜻밖의 선수인 미드필더 라이머가 골을 넣게 됩니다. 라이머가 공을 끌고 올라간 뒤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말 무시알라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문중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서 슛을 하는 척하면서 기술이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심리전으로 살짝 슛하는 척하면서 페인팅으로 상대 수비수 마치마를 넘어뜨린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각이었지만 집중력이 높고 정확한 슛으로 골문 구석으로 공을 차 넣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반 42분 무시알라의 엄청난 드리블 능력이 역전골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페널티 지역 안에서 알폰소 데이비스의 패스를 받은 무시알라,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골문 근처긴 하지만 수비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그 사이로 공을 발에 붙이고 춤추듯이 하는 무시알라 특유의 굉장히 유리한 드리블이 나오면서 두 명을 뚫고 세 명째가 발을 뻗으려 할 때 강슛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역전이 됐고요. 전반 종료 직전에 바이에른이 한 골을 더 추가합니다. 고레츠카가 프리킥을 날렸는데 모나코 수비벽 중에 한 명이 팔을 들면서 막아가지고 이게 페널티킥이 나왔어요. 그리고 페널티킥을 그나브리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두 골 차가 됩니다. 후반전에는 모나코가 한 골을 또 따라잡았어요. 이번엔 고레츠카가 김민재에게 준다는 패스미스가 났는데 패스미스로 인해서 맞은 위기는 김민재가 몸을 날리는 블로킹으로 일단 저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튕겨나간 공은 미나미노가 주었고 이거를 마지로아이가 맞겠다고 왔다가 반칙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결국에는 벤 예데르가 마무리를 하게 되죠. 한 골차가 됐는데요. 바이에른이 한 골차를 더 벌리면서 두 골차를 만든 거는 교체 투입된 리루이 자네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자네가 후반 24분 코망이 돌파하고 내준 공을 오른쪽에 있던 자네가 받아서 왼발 슛을 날렸습니다. 이게 좀 빗맞은 것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좀 속이는 골이 되면서 잘 득점이 됐고요. 그 뒤로도 막판에 선수를 많이 교체했기 때문에 바이에른에 남아있는 주력급 선수가 몇 명 없었거든요. 더리우트, 자네 몇 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자네가 공격을 주도했지만 추가골은 없었고요. 결국 4대2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김민재는 이날 벤자맹 파바르 프랑스 대표 센터백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모나코의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미나미노가 바이에른의 왼쪽 센터백인 김민재와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단적인 예로 전반 8분 상황이 있었는데 미나미노가 뚫고 들어올 때 이제 레프트백이 막지 못하고 김민재가 가서 막았거든요. 둘이 1대1로 대결을 할 때는 김민재가
생각보다 쉽게 막았습니다. 미나미노가 뭐 드리블이 출중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김민재의 데인만크 능력으로 발을 싹 넣어서 공을 빼내는 그런 멋진 수비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런 대인 수비보다 더 빛난 건 김민재의 엄청난 커버 범위였습니다. 바이에른이 라인을 높여서 압박을 자주 했는데요. 이게 압박이 매번 통하지 않았어요. 모나코가 그 공을 좀 뒤에서 돌리다가 효과적으로 탈압박을 하고 바이에른의 압박을 무력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잔뜩 전진한 바이에른의 수비과 미드필더와 공격수들, 이 선수들이 삭제되고 수비 라인이 전진한 상태에서 모나코의 속공을 맞게 되어버립니다. 이때 김민재가 자기의 주 영역인 좌중간뿐 아니고 왼쪽 측면, 여기까지는 뭐 김민재가 원래 커버하는 범위인데 이날은 놀랍게도 오른쪽 측면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공을 마구 걷어내고, 그리고 상대 모나코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재빠르게 접근해서 뭐 몸으로 막아내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전술적으로 김민재에게 부여된 엄청난 수비 부담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바르가 김민재랑 일자로 같은 라인에 서 있으면서 좌우로 이제 거리를 맞추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자꾸 한 칸 전진하더라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진하는 선수는 굉장히 눈치 빠르게 상대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면서 상대 공격수나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 공을 잡을 때 뒤에서 압박하면서 쉽게 잡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 가로채기를 노리거나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나폴리에서 김민재가 해왔던 수비 방식이죠. 하지만 파바르는 한 발 늦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바르의 위치 선정은 오히려 빌드업 할 때든 수비할 때든 나는 공 안 만질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의 상황에 관여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삭제시키는 위치 선정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센터백이 2명이었지만 김민재 원백인 것 같은 상황이 자주 나왔다. 김민재가 엄청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파브르의 위치를 커버하러 오른쪽을 가야 했던 것이지, 이날 뭐 그게 팀에 엄청난 베네핏을 줘서 그런 플레이를 한 게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플레이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커버 범위가 너무 넓었고 먼 거리 질주를 좀 해야 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전반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는 와중에서도 유독 체력 부담을 많이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숨을 좀 처음부터 헐떡였는데요. 여기서 대형 실수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민재 선수가 바로 옆에 파바르에게 준다고 팽패스를 했는데, 이게 뭐 골로빈이 숨어있던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줬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그만큼 좀 전술적으로나 뭐 또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런 장면이 나온 게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리시즌을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약간 의아한 건 왜 김민재와 더리우트 조합을 많이 테스트하지 않는가입니다. 김민재는 이제까지 주로 파바르 그리고 우파메카노와 조합을 이뤄서 스타팅으로 뛰었고요. 김민재가 후반에 빠지면 그때 더리우트가 들어오는 이런 패턴이 좀 잦았습니다. 이날도 김민재가 반만 뛴 게 아니고 63분을 뛰면서 다음 슈퍼컵 경기에서는 선발로 90분을 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出장 시간 늘려나갔는데, 더리우트 후반에 들어왔어요. 더리우트와 김민재가 호흡을 맞춘 건 대충 한 18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고요. 뭐 짧은 시간이고 이제 경기 흐름이 전반과 달랐기 때문에 속도는 할 수는 없지만, 파바르와 호흡을 맞출 때보다는 좀 더 호흡이 좋아 보이고 수비가 좀 더 안정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민재 더리우트의 조합이 아마도 주전 조합이 될 것으로 짐작이 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왜 이 조합을 많이 테스트하지 않았는가, 이게 좀 아쉽습니다. 아마도 더리우트가 뭐 부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체력 상태가 센터백 4명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로 거의 못 뛰고 이제 교체로 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더리우트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슈퍼컵까지 체력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가 이 첫 경기, 첫 실전의 수비 센터백 조합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새로 영입한 김민재를 거의 고정으로 박아놓고 그 파트너를 고민했다는 점만 봐도 김민재는 이제 주전으로 이미 간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더리우트 부재 시에 김민재가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역시 좀 전술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모습으로 볼 때는 파바르, 우파메카노 2명과 그렇게 잘 맞진 않아요. 파바르가 좀 선수가 가볍습니다. 풀백을 겸하는 선수다 보니까 센터백의 그런 묵직함 대신에는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좀 현재까지는 김민재가 그 뒤를 커버하느라 너무 부담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요. 우파메카노는 나폴리 시절 김민재처럼 좀 튀어나가는 역할을 맡는 선수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 둘 다 튀어나가다가 뒷공간을 때려 맞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둘이 호흡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김민재는 아무래도 더리우트와 빨리 호흡을 맞춰야 될 것 같고, 더리우트가 몸 상태를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요약하면 김민재가 눈에 띄는 실수를 했지만 김민재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었고 전술적인 문제 그리고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공격진 얘기를 해볼까요?
케인 영입이 지지부진하고요. 지금 7월을 넘어서 8월도 곧 중순으로 갈 건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음 주면 이제 리그들이 시작하는데 케인 영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에른이 공격수를 꼭 사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 경기에서 한 번 더 났어요. 바이에른이 이제 스트라이커, 주전급 스트라이커가 없는 와중에 프리시즌을 치르느라 결국에는 마티스 텔 같은 유망주를 최전방에 놓고 경기를 하고 있죠. 투엘 감독은 뭐 이럴 때 바이에른 전 감독들이 흔히 썼던 그나브리 최전방 이런 전술을 현재까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공격수 영입되겠지. 난 무조건 살 거야. 라는 전제를 갖고 그냥 마티스 텔을 공격수 대역으로 전방에 놓고 경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유망주인 텔이 자료 좀 더 좋고요. 하지만 이제까지 텔은 잘해준 적이 없다. 아쉽게도 없습니다. 자, 이날 대승을 거뒀는데 4대2 승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4골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 공격수, 선발 공격수였던 텔이 기여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긴 해요. 심지어는 뭐 공을 받으러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꼭 필요할 때, 팀이 골을 넣어야 할 때는 전방에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텔의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이에른 공격 스탯을 보면요, 무시할라 이날 엄청난 활약을 했죠. 원래 잘한 선수예요. 1골 1도움 올렸고요. 그나브리 PK로 한 골, 그 다음에 자네가 한 골, 또 코망은 1도움. 사실 1도움 이상의 활약이었는데 이제 수치로는 1도움만 잡혔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2명 중에서 이날은 저기 키미가 안 나오고 고레츠카 라이머 조합이었거든요. 고레츠카가 더 뒤에 있고 라이머가 자주 전진 역할을 맡았는데, 그리고 올라가는 역할을 했던 미드필더 라이머까지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전방에 있었던 선수 중에는 텔만 빼고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제 텔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경기였고요. 케인을 꼭 사고 싶을 것이고, 설령 케인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간다면 그러면 뭐 대체 공격수라도 빨리 모색을 해야 되는 게 현재 바이에른의 처지라는 게 이제 이 경기를 통해서 만천하에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다행인 건 코망을 기용했을 때 확실히 코망의 측면 돌파와 기민한 측면 움직임으로 공격 전반이 살아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나브리와 자네의 스탯 생산 능력도 역시 확인했습니다. 무시할라의 뭐 엄청난 드리블 능력과 뭐 그런 간결한 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방만 개선하면 된다. 이제 수비 조합, 그리고 이제 수비 조합 중에서는 더리우트 컨디션 회복과 김민재와의 호흡,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상에서 복귀하고 완전 컨디션을 회복하고 주전으로 돌아올 노이어와의 호흡, 이것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도 원래는 투엘이 사고 싶었는데 지금 못 사가지고 약간 아쉬운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적 시장 막판에 영입이 될지 아니면 현재 가진 선수들 가지고 투엘의 묘안을 짜낼지 봐야 될 것 같고, 최전방 케인을 꼭 사고 싶은데 안 되면 대체 선수라도 사야 되는 그런 최전방, 여기까지 아직 바이에른이 완성된 스쿼드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김민재 선수는 이 경기의 의의를 얘기하자면 모나코가 압박을 엄청나게 세게 했어요. 이런 친선 경기 잘 없거든요. 저는 이게 의의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리그 풍토상 나폴리를 상대로 전방 압박을 세게 하는 팀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뭐 비슷한 강팀 간의 대결에서는 좀 있었지, 좀 중하위권 팀이 나폴리 상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폴리가 가장 조직력이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대 압박을 어렵지 않게 벗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개겐 프레싱이라는 말이 독일어 아닙니까? 이제 강력한 전방 압박, 카운터 프레싱, 개겐 프레싱의 원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팀 정도 되는 팀들도 바이에른 상대로 강한 압박을 하는 팀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날 모나코처럼요. 그럴 때 이제 바이에른이 뒤쪽에 빌드업 구조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훨씬 전력상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둥거리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방주사를 미리 맞은 거죠. 김민재 선수가 앞선 이탈리아 세리아에서의 리그 환경 수준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지만 이탈리아와 독일의 차이점, 상대가 압박을 더 자주 할 것이다 라는 차이점을 미리 경험해봤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평가전이었다 생각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실전에서 뭐 좋은 점은 다 유지하고 실수는 덜하는 모습 볼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 실전이 더욱 기대가 되게 만드는 마지막 평가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